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프로이트에 관해서입니다. 프로이트라고 한다면 정신분석의 창립자, 발명자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프로이트가 시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정신분석을 발명하게 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정신분석이라는 것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혹은 어떻게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것에 접근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무의식을 어떻게 이론화했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원에 대해서 프로이트로 한번 돌아가서 그 시절에 프로이트는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었을까 라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지그문트 프로이트라고 하는 이 정신과 의사였던 이 사람은 어떻게 정신분석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까? 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그 스스로 어떤 정신분석을 발명해냈다라는 그와 같은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시대의 목소리에, 한 세기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한 사람의 과학자라는, 그와 같은 이미지로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발명을 이해해 볼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프로이트는 시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였는가 하면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가부장적인 남성권위적 과학의 목소리이기보다는 그와 같은 과학의 상징적인 언어가 접근할 수 없었던, 그래서 배제시켜왔던 소외된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게 바로 여성적 무의식의 목소리였던 것이죠. 그 여성적 무의식의 목소리라는 것을 정신분석에서는 히스테리라고 부릅니다. 상징화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것이 우리를 찾아와서 말을 거는 그와 같은 목소리를 말하는 것이죠. 실제로 19세기 말에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것에 접근할 때에도 안나오라고 하는 히스테리증자 여성의 임상을 통한 연구가 있었던 것이죠. 그 이후에 또 도라 사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여성 히스테리증자들이 자신의 무의식을 통해서 말을 걸어옴으로써, 그리고 그 말을 걸어옴에 대해서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유일한 의사로서 프로이트가 무의식의 목소리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은 19세기라고 하는 서구 빅토리아 시대라고도 부르는 극도로 남성적이고 과학 중심적이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가부장적인 부르주아 체계에서의 어떤 남성적인 정교하게 세련된 언어가 억압하려고 했던 여성적 무의식의 목소리를 프로이트가 비로소 귀를 기울이려고 했다라는 방식으로도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트가 혼자서 독자적으로 무언가 정신분석이라는 것을, 무의식이라는 것을 발명해냈다, 그와 같은 지식에 접근하는 그런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프로이트는 일종의 시대의 부름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연구자로서의 위상을 통해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발명을 이해해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한 접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발명해냈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하기보다는, 프로이트는 19세기라고 하는 한 시대의 공백의 유령, 어떤 균열의 지점, 일종의 사건적인 장소에 불려나가서 그곳에서 그 사건적인 균열에 그것을 명명하고, 그것이 무의식이라고 명명을 하고, 그리고 그 무의식에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성해내기 위해서 사건의 이름에 진리의 위상을 부여한 뒤에 그것을 촉성해내기 위해서 주체로서의 충실성을 다했던 그와 같은 과정을 추구해 나갔던 한 사람의 연구자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발명을 이해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이트가 엄청난 천재이기 때문에 정신분석의 그 이론을 창안해냈다기보다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사건에 충실했던 주체로서 그 19세기라는, 서구 19세기라는 상징계의 평면이 다 포함할 수 없었던, 어떤 의미에서는 다 장악할 수 없었던
그런 의미에서 바로 빠져나가는 것이 어떤 그와 같은 여성적 무의식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진리의 위상을 부여하고 자 그것이 무의식이다라고 선언하고 그 선언을 책임지기 위해서 이후에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확정시켜 나아가고 정교화시켜 나아갔던 인물로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요체란 무엇이냐? 그렇게 프로이트가 19세기적인 균열의 목소리에 부응하고 그것에 불려나가서 그것을 이론화시키려고 했을 때 그 이론화, 즉 어느 누구도 그것을 포착하려 하지도 않았고 일종의 억압하려고 했던 일종의 시대적 분위기에 역행해서 프로이트가 그 시대적인 사건의 목소리에 무의식의 출현에 명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즉 실제를 명명하는 과정 속에서 자 추구했던 혹은 정교화시켰던 토대에는 어떤 이론적인 구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이트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그 프로이트의 그 거대한 이론의 체계들을 중심 잡고 있는 혹은 토대에서 작동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름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들을 던져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신화가 제시됩니다. 이게 락강의 세미나 17에서 프로이트의 분석과 담화의 진리의 자리에서 작동하는 지식의 구조라고 언명하면서 명명하고 소환하는 세 가지 신화인 것이죠. 그 세 가지 신화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오이디푸스 신화라고 할 수 있죠. 프로이트는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구조, 가족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이, 엄마, 아버지의 삼각 구도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성충동의 역동을 가지고 일종의 정신분석의 어떤 기본적인 토대를 구성했던 것이죠. 이 오이디푸스라는 이 구조를 첫 번째 구도라고 할 수가 있다면 거기에 더해서 락강은 두 가지 신화를 덧붙입니다. 프로이트가 오이디푸스 신화만 가지고 정신분석을 구성해낸 것은 아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의 요체가 되는 두 개의 또 다른 신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번째 신화로서 토템과 타부에서 프로이트가 다루었던 부족의 아버지의 살해 신화를 또한 덧붙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 신화로서는 모세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이건 참 특이한 경우죠. 모세와 일신교라는 텍스트가 락강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기본적인 구도를 설정하는 아주 중요한 신화로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신화 모두 특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신화 모두 어떤 종류의 정교한 이론적인 제시라기보다는 신화적인 제안이라는 것이죠. 셋 다 신화라는 게 특징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신화를 이렇게 가지고 오는가? 왜 우리가 직접 관찰한 어떤 대상이 아니라 신화를 빌어서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설명하려고 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락강의 명제가 있죠. 실제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신화적인 구조일 뿐이다라는 것. 다시 말해서 실제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무의식을 가정하는 것. 우리가 정신분석에서 실제라고 부른다면 우리의 무의식에 존재하는 일종의 큰 사물과 같은 대상, 우리의 상징적인 언어적인 혹은 문명적인 질서가 접근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의 그 실제를 가정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그것의 본질적인 요소는 말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해질 수 있었다면 문명 안으로 들어와서 상징계를 구성해냈겠죠. 그렇지만 말해질 수 없는 영역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실제라고 부르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 말해질 수 없는 것을 말하려고 할 때 우리가 등장시키는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그래서 프로이트는 신화 3개를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셋 다 어떤 이론적인 정교한 담론이 아니고 신화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는 데는 그와 같은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세 가지 신화는 프로이트 정신분석이 무의식이라고 하는 19세기에 그가 맞닥뜨리게 되었던 인간의 무의식 혹은 인간의 실제 혹은 히스테리증적인 유출 혹은 히스테리증적인 대상으로서의 억압된 것. 그래서 억압된 당시에는 언제나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기필코 회귀하고야만은 자 그와 같은 증상들에 대해서
프로이트는 신화라는 구도를 제시함으로써 설명을 시도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이디푸스 구도는 결국 어떤 첫 번째 그 요체를 구성하고 있는 첫 번째 신화로서의 오이디푸스 구도는 결국 금지된 욕망이 거기에 있다라는 것을 표지하기 위한 신화적인 구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된 것이 있다. 금지된 것. 어머니에 대한 욕망 혹은 우리가 말을 배우기 이전 단계의 성충동은 금지되었고 그 금지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망각해 나가는가, 그 망각하는 과정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극복이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즉 그 어머니라는 대상과 경쟁 관계에 놓였던 아버지를 상징화시키고 상징화된 아버지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머니에 대한 욕망 혹은 유아기의 성충동을 포기하는 과정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소포클레스가 희곡으로 다루기도 했었던 바로 그 오이디푸스 왕이라는 신화였던 것이죠. 자,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의 성충동에 대해서 신화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설명될 수 없었던 것을 설명하려는 시도가 첫 번째로 존재했었다면, 두 번째로는 부족의 아버지라는 신화가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신화로서 담화적 장치로서 선택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부족의 아버지, 즉 토템과 타부에서 프로이트에 의해서 다루어지고 있는 부족의 아버지의 신화는 이런 것이죠. 부족의 아버지가 있었다. 그런데 그가 모두를 가지고 있다. 모든 여성을 다 독차지하는 존재다. 즉 문명 이전의 어떤 공동체에서의 우두머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부족의 아버지라는 그 존재가 모든 주이상스를 소유하고 있었을 때에는 사실상 법이나 어떤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신화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지만, 그것을 우리가 맞닥뜨린 적은 없지만,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부족 공동체, 현재 남아있는 모든 아무리 원시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는 부족 공동체에 접근해서 관찰을 한다 해도 거기는 언제나 적절한 법이 존재하고 근친상간이 항상 금지되는 방식으로 부족의 아버지라 해도 우두머리라 해도 법에 복종하는 형태를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니까, 관찰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와 같은 초법적인 아버지, 부족의 아버지에서, 즉 토템과 타부에서 다루어지는 부족의 아버지의 형태를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건 짐승들의 세계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있을 것이다라고 가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화적인 영역에서는 우리가 그러한 실제에 대한 가정을 가능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추론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결국 그러한 아버지가 존재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족의 아버지의 사례라는 신화 속에서 특징적인 것은 그 아들들의 공동체가 부족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는 주일상스에 접근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모든 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부러워했던 아들들이 아버지를 살해했지만, 짐승들의 세계가 그러하듯이 그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여자들을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들들의 공동체가 오히려 토템과 타부에서 부족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구성해내는 작업은 무엇인가 하면 법의 설정이라는 거예요. 법을 오히려 설정해서 주일상스를 더욱더 망각하려고 하고 주일상스에는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도록 만드는 그와 같은 근친상간의 금지에 관련된 법의 체계를 형성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걸 락강은 아들들이 부족의 아버지를 살해한 뒤에 문득 그들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발견한다라는 아주 재미있는 설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아버지를 죽였다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으려고 해야 할 텐데, 즉 어머니를 뺏으려고 해야 할 텐데, 부족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득 우리는 형제들인 것이지,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그 다음에 형제들이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법체계를 만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징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즉 아버지와 관련해서, 초법적인 아버지와 관련해서 상징계를 구성해내는 아들들의 공동체의 형상을 설명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에게 이 토템과 타부에서 다루어지는 부족 아버지의 사례의 신화는 또한 우리의 욕망이 어떻게 통제되는 영역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계를 구성하는 신화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프로이트는 세 번째 신화를 도입하죠. 그 세 번째 신화가 바로 인간 모세와 일신교라는 그와 같은 텍스트에서 다루어졌던 신화라는 거예요. 모세에 관련된 것도 신화라고 할 수가 있죠. 유대민족이 구성해낸 한 인물에 관련된 신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모세는 그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유대인들을 이끌고 나왔을 때 모세는 유대인들에게 일신교를 강제하려고 하죠. 그럴 때
이 모세를 유대인들이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와 같은 역사적인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죠. 이 인간 모세와 일신교라는 이 텍스트는. 그리고 실제로 당시에 프로이트는 젤린과 같은 다양한 종교사학자들이 다루고 있는 모세 살해에 관련된 추정들을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세는 살해됐을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자, 그와 같은 과정 속에서 신화를 구성해내는데, 자, 여기서 모세가 살해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살해된 세 번째 아버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처음에는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아버지인지 모르고 살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신화에서는 아들들이 자신들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알고 있지만 그가 초법적인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를 살해한다라는 두 번째 부친 살해의 신화가 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 모세와 일신교에서는, 자, 이 유대인들이 모세를 살해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겐 모세가 아버지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 모세라는 인물을 살해하는 그 이후에 효과들에 주목해 보자라는 거예요. 자, 토템과 타부에서는 부친 살해 이후에 법이 설정이 됐다면, 자, 모세는 이미 법을 가져온 존재죠. 모세는 십계명을 가져온 존재인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그를 유대인들이, 즉 아들들이 살해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서 락강은 이렇게 주목하자고 제안을 하죠. 모세를 살해한 뒤에 유대인들은 죄책감 속에 빠져들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책감이라는 것이죠. 오이디푸스 신화에서의 부친 살해 이후에는 주의상스가 부각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토템과 타부에서의 부족의 아버지의 살해에서는 부친 살해 이후에 법이 설정이 되죠. 그리고 모세와 일신교라는 텍스트에서 다루어지는 신화 속에서 부친 살해, 즉 모세의 살해는 유대인들에게 죄책감을 갖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책감 속에서 모세는 끊임없이 다시 회귀하는 존재로서 구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지속적으로 모세가 회귀해서 그 선지자들에게 유대인들의 방탕과 유대인들의 타락을 비난하도록 만드는 기제로 작동한다라고 락강은 프로이트의 모세와 일신교의 텍스트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아버지는 결국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감시하는 존재로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 가지 신화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요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신화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담화는 결국은 어떻게 인간이 주의상스를 포기하고 그 주의상스를 포기한 뒤에 법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이 법의 세계 안에서 죄책감과 초자의 공격과 감시 속에서 그 법을 지키게 되는지를 탐사하도록 만들어주는 중요한 세 가지 장치라고, 이론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연구자 다이어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이렇게 프로이트는 어떻게 무의식에 접근했는가, 즉 그것은 시대적인 부름의 나아감이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요소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프로이트는 그렇다면 그렇게 무의식의 부름에 나아가서 무의식과 조우하고 실제와 조우하고 그 실제를 어떻게 이론화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두 번째 요소를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렇게 19세기로부터 시작해서 20세기 초에 이르는, 즉 무의식이라고 하는, 실제라고 하는 그때 당시의 상징계, 즉 과학의 지식이 접근할 수 없었던, 그래서 상징화할 수 없었던 것을 상징화하기 위해서 당시의 지식과 과학의 이론들을 비로우는 대신 세 가지 신화라고 하는 담화의 도구를 이용해서 그것들을 포착해 내려고 했던 시도를 보여주었다라고 설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생각하는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발생과 이론화의 기원적인 지점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요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프로이트의 이론에 접근할 때는 보다 선명한 파악이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의 연구자 다이어리의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